네, 이제 개회식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0년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정치문제의 정책과 공공정책 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참석 감사드립니다. 동계학술대회는 방역수칙을 지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는 박정수 한국정책학회장님의 개회사, 그리고 에이펜 회장님, 그리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국정책대상 시상식과 기조연설이 진행됩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28대 한국정책학회장이신 박정수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맡아주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석좌 교수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병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요? 네. 지금요? 네. 저요? 네, 간단하게만. 말씀. 네, 이따가, 그러면 이따 수상식 소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영 서울연구원 부원장님. 네, 마찬가지로, 네. 이따가 수상 소감과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네. 그리고 강원 테크노파크 김성인 원장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춘천에 오셔서 저는 공학을 한 사람인데 항상 이 행정 쪽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한 학회에서는 경희대학교 교수이시자 제17대 회장이신 송하중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교수이시자 제25대 회장이시진 이용모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강원대학교 교수이시자 차기 회장이시진 홍형득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정수 한국정책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8대 정책학회 회장 이화여대 박정수입니다. 호반의 도시에서 이렇게 이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춘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사실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희 정책 환경은
정말로 우리가 증거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이 견해를 그리고 연구와 분석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로 잡은 1년 내내 기획 주제로 잡은 것이 사실 정치 문제의 정책화. 사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저희들이 이 상아탑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정책 문제를 연구한다고 이 지원을 한다고 애는 쓰지만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 집행을 통해서 결과를 발휘해서 정말 국민이 행복한 그리고 정책 문제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사례들도 이 저러한 정치 문제가 어떻게 합리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는 저희 정책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정책을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는 나름대로 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법을 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입법부에서는 어떤 우회 입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용 추계가 이 수반이 되지 않는 증거에 기반한 부분이 굉장히 약한 정치적인 어떠한 그때의 정치적인 의미라는 것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한 입법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춘기학술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월 말에 행사를 개최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어떤 코로나 상황은 위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정말 저희가 이 정치 공약이 어떻게 이 국정과제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행정부로 하여금 어떠한 대통령의 에이전트인 행정부로 하여금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 만들려 그러면 어떠한 중간 과정이 있어야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늘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이 정책 과제들이 소위 비용이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획 세션을 진행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국정 과제를 평가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국정 과제를 운영하는 것이 지방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국정과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과제로 우리가 세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30개의 세션 그리고 거의 70개에 가까운 그런 논문들이 발표가 되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는 다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60개 이 30개 세션에서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같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렇게 문을 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끝까지 정기총회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에이펜 회장 쉐리 글래드 회장님께서 축사를 서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한국정책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연구, 정책 분석, 교육의 발전을 앞으로도 도모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에는 약 70만 명이 되는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오늘 이 정책학회와 함께하는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마을이나 동네나 부락 차원에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그 공동체를 영위해가는 주민자치, 마을자치, 동네자치 이런 이 자치를 학술로 연구하고 정책으로 개발하고 또 현장에서 이제 사업으로 실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역량이 매우 미천하여 아직도 그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마을이 공동체로 되고 주민들이 인격자로 되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정말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넘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관군이 다 공무원들이 다 피신을 했는데도 주민들은 주민자치로 의병을 조직해서 조선을 구출하는데 정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공무원은 피신했지만 주민들이 의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 주민자치 역량을 조선의 제도가 미리 배태를 시켰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또 그 역량이 발현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은 조선의 어떤 정책이 주민들의 이 자치력을 배태시키고 또 발현되고 했는가라는 이 과제는 이제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이 공동체를 위하거나 국가를 위하는 그 자치 능력을 배태시키게 하는 정책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선 때는 중종 때 향약 반포에서 쭉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 향약이 주민자치가 아니고 관치했습니다. 양반 관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00년을 거쳐오면서 이제 을미개혁 때 오게 되면 이제 완전한 민주화가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선출합니다. 읍면동에 각 세대당 1인의 그 회원을 두고 그 세대를 대표하는 1인들이 읍면동장을 선출하고 그 읍면동 회장이 읍면동 그 사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이 민주적인 제도를 일제가 없앴습니다. 그럼 일제가 물러가고 나면 75년 됐습니다. 이제 그 예전에 그 을미개혁 때 정말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그 향회가 적어도 그대로라도 살아난다면 다행인데 아직도 그 향회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주민자치 제도가 아직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제의 아직 그 잔재를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어떤 정책도 관료들의 탁상에서 머무르고 주민들에게 감동적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을 마을의 공공이나 읍면동의 공공이나 시군구의 공공으로 그 연역해내지 못한다는 이제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구역을 내 마을로 인식하고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인식하고 이 동네 일을 내 일로 인식하게 하는가라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읍면동의 민주화입니다. 시장 군수도 뽑고 시도지사도 뽑으면서 읍면동장은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읍면동장은 아직도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순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동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읍면동장이라는 직책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현재 관료가 맡고 있는 읍면동장이라는 직은 직책의 법률적인 명칭이 읍면동장이지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역할은 읍면동장이 아닙니다. 그냥 행정복지센터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행정복지센터장을 맡고 주민들이 읍면동회 회장을 직선해서 행정적인 일은 읍면동회가 맡고 자치적인 일은 행정적인 일은 행정복지센터장이 맡고 자치적인 일은 이제 읍면동 회장이 맡도록 이렇게 분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읍면동이 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가. 또 거기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된 읍면동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가 되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정책도 이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소망입니다. 그 대한민국 정책의 지성들의 요람인 한국정책학회에서 아무쪼록 그 주민들이 마음 놓고 동네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또 동네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면서 삶의 보람도 느끼는 그런 훌륭한 정책을 만드는데 크게 지도하여 주시고 편달하여 주시면 저희 주민자치중앙회는 그 이제 그 한국정책학회의 그 일원으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실천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긍지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책 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정책 대상은 올해로 9회를 맞습니다. 이번 정책 대상 공공기관 부문은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한 달간의 공고를 통해서 정회원들로부터 다수의 공공기관을 추천받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추천서와 공적 조서 및 우수 정책 사례를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고 정책 내용의 창의성, 집행 추진 체계의 적절성, 정책의 파급 효과, 리더십 등 여러 부분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기관을 수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책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셨고요. 정책상 수상기관으로 서울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패 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 수여는 박정수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책 대상이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상이 있겠습니다. 박병우 부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 대상 공공기관 부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지혜범. 기한은 진취적인 공직감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공공기관의 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 공로를 높게 평가하여 기하를 제9회 한국정책대상 공공기관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고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선정위원장 유금록, 한국정책학회 회장 박정수. 네, 박병호 부원장님, 지대범 원장님을 대신해서 수상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박병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정책학회로부터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우리 모든 직원을 대표로 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예로운 상의 수상 기관으로 우리 개발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애써주신 박정수 한국정책학회 회장님과 모든 회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발원을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은 우리 개발원은 지역 정보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시스템 구축과 운영, 또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또 지역 디지털 혁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우리 개발원이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개발원의 정보와 전문 역량과 함께 다수의 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개발원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정책 발전과 또 효율적인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연구원 시상이 있겠습니다. 유기영 부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한국정책상 공공기관 부문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기관은 진취적인 공직감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공공기관의 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기아를 제9회 한국정책상 공공기관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고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선정위원장 유금록, 한국정책학회 회장 박정수. 축하드립니다. 네, 서왕진 원장님을 대신하여 유기영 부원장님 수상소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정책학회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께서 인사 말씀하라고 적어줬는데 바로 인사말을 해야 돼서 저기 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책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와 보니 저희 연구원을 친정으로 하는 또 두 분의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회원님도 계신 것 같아서 한국정책학회가 서울연구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학회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수상하게 된 것은 저희 연구원이 사실은 이제 시정 또 서울시 의회 의정을 주로 이제 서포트를 하다 보니 실제로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기능이 약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직접 하는 게 힘들어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구정 연구도 아니라는 것을 각 구에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장에서 실제로 실질적인 정책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의 제안을 돌아가신 박 시장께 드렸었고 박 시장이 그걸 수락을 하셔서 저희 연구원 내에는 구정연구 지원단이라는 단을 구성을 하고 저희를 통해서 각 구에 석사급, 박사급 한 명씩 2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각 구는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지금 25개 구청이 대부분 구정연구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막상 저희들은 작년 그게 아마 5월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는 단계고 저희들이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번에 이제 정책학회에서 저희들을 평가해 주셨고 이 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연구원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외부로부터 평가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기 저도 다른 학회 회원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멀리지만 오늘 학회가 이루어진 걸 보니까 여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생하셨구나 하는 그것도 또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감사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두영 본부장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한국정책상 공공기관 부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박혜자. 기아는 진취적인 공직감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공공기관의 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귀하를 제9회 한국정책상 공공기관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고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선정위원장 유금록, 한국정책학회 회장 박정수. 네, 박혜자 원장님을 대신하여 이두영 본부장님 수상소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학회에서 이렇게 저희 기관에 더 큰 상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출연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 정보화를 전담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이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저희 그 캐리스라고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저 기관을.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 교육청과 같이 또 교수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또 리스라고 하는 학술 정보 서비스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의 에듀넷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기관은 특히 금년도에는 이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 어렵고 위기였으나 또 국가로부터 저희 기관에 또 부여한 역할과 또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또 열심히 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에서 저희 기관에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은 저희 기관이 앞으로 정책학계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또 저희가 교육행정에 많은 정책을 발굴해서 또 소통하고 또 공유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달라는 채찍질을 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 정책학회하고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관에 이렇게 큰 상을 주신 한국정책학회 박정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조연설 전에 잠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책상 수상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 받으신 분들만 찍겠습니다. 네, 손 봐주시고 그다음에 꽃다발도 아마 드릴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세요. 전달해 주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가운데 좀 쓰면 돼. 하나, 둘, 셋. 자세들은 괜찮은가요? 표정은 괜찮나요? 하나, 둘, 셋. 마스크 한번 벗고 찍으세요. 사진 찍잖아. 말을 안 하는 걸로. 하나, 둘, 셋. 여기 있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로써 2020년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식과 정책대상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를 정돈하고 지방행정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시며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명예 석자 교수님이신 남궁근 교수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기조연설을 해주실 남궁근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정책학교 동계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 정책대상을 수상하신 지역정보개발원, 교육학술정보원, 서울연구원 측에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0년대 한국 정책학 연구 동행 과제라는 제목에 이제 발표할 텐데요. 이게 한국 학술원,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곧 나오게 될 책의 원고를 제가 썼는데 그걸 좀 대폭 보완한 거다라는 걸 이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적인 정책 연구의 창시자가 라스웰인데 1951년도에 이제 정책 연구를 제안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이 정책학 과목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91년도에 정책분석평가학회 그리고 92년도에 정책학교가 이제 출범을 하고 여기에서 학술지 정책분석평가학회보하고 정책학회보가 이렇게 발간되면서 이 정책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연구 검토 정책학 분야의 연구 경향을 선행연구원 문을 찾아보니까 역시 이제 정책학회 출범을 계기로 해서 92년도에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10주년이 되는 2002년도에도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20주년이 되는 2012년도에도 역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학회 창설 50주년, 60주년에도 이제 그러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이제 정책학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서 주기적으로 우리 한국 정책학의 연구 경향을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도 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걸 토대로 이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정책학 분야의 논문을 따져보면 한 2,000편 정도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주제를 좀 정하고 이 주제별로 중요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식으로 이렇게 원고를 작성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각 주제별로 메타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들이 몇 편 있어서 그것들을 많이 활용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학 분야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 범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라스웰이 얘기할 적에 정책 연구에 필요한 이 분야가 정책 과정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연구 이런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 대한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교험적인 연구 이걸 우리가 정책 분석 평가 연구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를 대분류를 하고 이 두 가지에 공통되는 어떤 주제로서 정책 연구의 맥락 이같이 이제 대분류를 세 개로 정하고 나서 다시 맥락은 제도와 환경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그다음에 행위자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런 분야들을 이제 맥락에 넣었고요. 정책 과정을 아시는 것처럼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쪽에 이제 연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분석 및 평가 쪽에 보면 분석 평가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가 쪽은 이제 평가 쪽에 이렇게 넣어서 보고 평가 쪽 분야에서 분석 방법을 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순서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맥락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정책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치 체제가 이제 결정한 아웃풋이고요. 이걸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팔로시 디터미넌트 스타디, 정책 결정 요인 연구라고 하는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80년대부터 정책 결정 요인 연구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문헌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책 결정 요인 연구들 중에서도 민주화 이전의 그 연구 문헌하고 민주화 이후의 연구 문헌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그 소위 민주화 이후 이전 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뭐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중앙정부 변수가 상당히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가 이제 활성화된 이후에는 뭐 물론 중앙정부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단체장이라든가 공무원의 역할,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변수가 된다는 연구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정책 확산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조례를 좀 일찍 제정한 그런 단체가 있고 나중에 제정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확산이 되는가, 트랜스퍼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 정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라든가 갈등 예방, 저소득층 뭐 건강보험료 지원 같은 이런 그 주제에 관해서 확산에 대한 연구도 꽤 많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라의 그 정책을 특히 이제 뭐 ODA 사업으로 다른 후진국에 이제 이렇게 전파한 사례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확산 연구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료기구, 국가기관의 영향이 상당히 좀 세다라는 그러한 그 전통적인 그러한 뭐 동아시아국가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최병선 교수가 이제 학위 논문이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경제기관이 굉장히 자율성과 역량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다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연구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모두가 다 이러한 자율성과 역량을 가진 게 아니라 상당히 부처별로 편차가 심하다 이런 연구가 이제 양지진 교수 연구나 오재록 교수 연구가 이제 그런 연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치 제도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한 연구, 이게 신제도주의가 부활하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태훈 교수가 이제 94년부터 2015년까지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를 보니까 116편이나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핵심 연구 개념은 경로 의존이 제일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경로 의존이나 제도의 지속성보다는 최근에는 제도 변화에 대한 초점을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내생적인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제도 변화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이제 김태훈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역사적 제도주의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한 논리인데 정정길 교수님께서 시차적 접근 방법이라는 접근 방법을 제안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역시 논문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거시 수준에서 이제 그 연구의 과제를 제가 좀 보는데 거시 수준의 연구라는 건 그 분석 단위가 이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든가 집계 단위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 국가 단위나 뭐 국가 간 비교 연구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요즘에는 적더라.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책 과정의 주요 행위자와 행위자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책학 분야의 관심사인데요. 주로 이제 누가 영향력이 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많이 이론화돼 있잖아요. 엘리트론, 뭐 다원론, 조합주의론 등등등등. 근데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의 권력 과정을 한번 최근에 권향원 교수가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권력 과정은 정부하고 학계, 의회, 언론의 동맹구조더라. 그리고 이익 집단은 잘 나타나지 않더라는 게 이제 권향원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권향원 교수가 이제 연구한 그 연구 대상은
중앙 정부가 주도한 연구만을 봤을 뿐이고 의회에서 그 시작한 연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의회가 중심이 된 그런 그 정책을 연구하면 아마 이 집단이 그쪽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박종민 교수 연구도 그렇고 강문희 교수가 2010년도에 이제 38편의 사례 연구를 이렇게 해봤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정치 행정 엘리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 뭐 쉽게 얘기해 시장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관료가 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간 부분의 역할이 좀 취약한 거 아니야 이런 그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연구, 분야별 정책 결정에 민간 부분 정책 행자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런 문제들의 연구가 이제 저희 정책 네트워크 연구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그 꼭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차기 회장으로 취임한 홍영득 교수가 최근 10년간 2003년부터 10년까지 이제 정책학회에 게재된 논문 초록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키워드가 평가하고 네트워크더라. 네트워크는 주로 이제 정책 네트워크, 정책 갈등, 정책 공동체 등등등등과 같이 다뤄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학자들의 관심이 다양한 그 주체의 참여와 협치에 대한 관심이 항상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야별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를 실증 연구한 걸 보게 되면 정책 영역별로 그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연구들이 몇 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 정책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정책 네트워크 규모가 좀 작은데 반해서 규제 정책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몇 편 여기 제가 소개한 이현경 박사 그 다음에 최영선 박사 젊은 박사들이 한 연구를 소개를 했습니다. 거버넌스의 유형에 관한 연구입니다. 장지호 의대 교수하고 제자인 홍정화 박사가 이제 97년부터 2009년까지 115편의 관련 논문 분석을 해보니까 학자들의 관심사는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나 시장 중심 거버넌스인데도 오히려 시민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논문이 제일 많았다. 굉장히 이제 많았습니다. 53.9%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도 관심사가 IMF 이후에 그 국가에 대한 뭐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장 교수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 시민사회 거버넌스에 관심이 많은 거에 비해서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거버넌스는 걸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서 작동하는 거버넌스 여전히 아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쪽 얘기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정부 주도다 뭐 이렇게 하는 연구가 이제 유재훈 교수의 연구 한 두 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좀 변화가 된 게 2010년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뭐 복지정책, 그다음에 배봉준 박사가 이제 서산 뭐 가로림만 조립발전 사례를 분석한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처음에는 국가 정부의 중재 시작해서 이슈네트 변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연구들이 이제 있어서 2010년도 이후에는 실제 작동하는 거버넌스도 역시 정부 단독 거버넌스가 아니라 이러한 좀 민간 부분도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거버넌스 조정이 다양화되면서 그러면은 어떤 거버넌스가 어떤 때 더 유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좀 메타 거버넌스 또는 전략적 거버넌스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정부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경우에 다 민간 거버넌스를 종합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이에 대한 그 연구가 김병숙 교수, 김정인 이 교수가 그 신종 위험이 속출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위험의 유형별로 좀 거버넌스가 적합한 것보다 다르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의 연구도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정 분야로 넘어가서 의제 설정 쪽을 먼저 보게 되면 의제 설정의 주요한 행위자가 이제 누구인가라는 게 또 그 학자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나 의회나 언론이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인터넷 사용이 이제 증가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집단 지성의 역할 또는 뭐 전자거버넌스의 역할, 시민단체를 통한 지역의 설정 사례 연구들도 많이 이제 발표가 돼서 역시 의제 설정의 주요 행위자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제 설정에 보면 이제 선도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현조 교수가 그 2000년 이후에 그 다중흐름 무용을 적용한 69편의 선행 연구들 메타 분석에서 여기에 이제 정책 선도가 누군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이나 장관 등 행정부 쪽에 이제 선도가가 많았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게 정책을 변동을 이끈 선도가들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더 많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집단이나 이 집단 시민단체도 상당히 좀 이렇게 변동을 이끄는데 역할을 좀 한 사례는 적지만 이런 것들도 발견을 했다. 메타 연구에서 그런 연구 결과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설정 과정 연구에서는 이슈 관심 주기 모형과 다중그룹 모형이 이제 많이 적용돼서 연구를 했고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무의사결정 사례 연구를 찾아봤더니 이제 양재진 교수가 2009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위헌화가 됐는데 이게 결국은 이직 집단인 공무원들에 포획돼가지고 그냥 무의사결정한 거는 다름이 없다 이런 연구 결과도 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그 민주화가 되고 인터넷 사용 환경이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의제 설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도 좀 계속돼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그 의제 설정 연구가 중앙부처의 그 정책 사례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자치단체의 그 의제 설정 쪽에도 역시 학자들이 관심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결정 분야에는 이제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를 찾아봤는데 우리 교과서엔 저도 그렇고 제 책도 그렇고 정책 결정 모형을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합리 모형, 뭐 만족 모형, 무슨 뭐 점정 모형인데 실제로 찾아보면 실증 사례 연구는 거의 없어요. 보니까 이제 점정 모형 예산 쪽에 조금 있다 요즘에 그거 없고 그래서 왜 이렇게 없는지 좀 궁금할 정도로 정책 결정 모형을 적용한 실증 연구는 좀 드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정책 도구 선택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구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구 선택에 관한 연구는 꽤 많이 있고 특히 조성환 교수 같으면은 정책 도구가 정말 제대로 듣느냐 안 듣느냐를 연구하는 게 한국적 정책학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을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효한 정책 도구가 뭐냐를 찾아내면 그게 바로 한국적 정책학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죠.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조금 개별적인 정책 도구 사용한 사례를 적어놨는데 그건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 전영환 교수랑 그 제자인 송성화 박사가 그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정책 도구가 좋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여전히 규제 도구가 제일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정책 도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은 여전히 규제 도구를 가장 그 유효한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로 제가 얘기한 건 앞으로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뭐 AI, 빅데이터 이런 게 나오니까 학자들이 좀 그런 걸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를 좀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집행 분야에서는 이제 집행 체제 특성과 집행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불응, 순응 이걸 봤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개발년 때부터
정부 기관 주도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저 윤경수 교수랑 수사하면 뭐 세월운동 여러 운동을 해보니까 관료들이 주로 집행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소위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를 취해가지고 왔는데 그게 원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영환 교수하고 송성화 교수 박사가 민주화 이전하고 민주화 이후에 법률을 분석해서 법률에 나타난 집행 체계를 분석해 보니까 개별 집행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집행하게 돼 있는 그런 그 구조가 70%가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 민간 행위자가 들어온 건 거의 드물고 주로 이제 뭐 정부하고 다른 부처, 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이제 집행 체제를 짰더라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 굉장히 연구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혜영 교수랑 고인 박사가 55개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90년대 이전하고 90년대 이후가 좀 2000년대 이후가 좀 다르더라. 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이제 뭐가 정책 집행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그 환경의 지지, 그러니까 국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대상 집단의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더라. 사실은 이해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정책하고 분배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 분이 달랐다. 규제 정책은 아무래도 정책 내용이 분명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배분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관료나 그 리더십이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했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응과 수능에 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재밌는 것은 그 어떤 때 불응하고 어떤 때 이제 수능하냐라고 할 적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보다 페널티를 줄 적에 더 수능을 많이 하더라.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 최종호 박사가 이제 연구인데요. 어쨌든 집행 연구는 집행 현장에 관한 연구가 좀 보완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학습과 변동의 연구인데 학습은 의외로 정책학습은 연구가 적습니다. 아마 학습에 관련돼서 아마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 개개인의 교육훈련 이런 쪽에 우리 학자들이 관심이 있지 정책 학습에 관한 연구는 좀 별로 많이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정책 변동 과정 연구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 연구가 주로 이제 옹호연합 모형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것 제가 발견한 재밌는 건 원래 그 사바티어가 옹호연합 모형을 얘기할 적에 이 경쟁하는 그 연합들이 형성되게 되는 이 동기가 이제 신념의 동질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belief, homophilia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념의 동질성 때문에 이게 연합이 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해관계 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반대된 연합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 연합의 그 대립되는 연합의 형성의 동기가 이익이나 신념이라고 할 적에 한국은 이해관계 쪽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연구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다음에 이 정책 그 원고연합문의 변동에서도 중개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50개 사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메타 연구 서인석 교수랑 조일영 박사 이렇게 해본 걸 보니까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NGO와 전문가가 제3자 역할을 해가지고 이걸 결합한 경우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정책 분석 및 평가 분야 쪽을 얘기하겠습니다. 뭐 정책 분석 분야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인데요. 실제로 우리 이제 전임 회장인 오철호 교수랑 이런 분들이 리뷰한 거 보게 되면 대안을 뭐 이렇게 확실하게 제시한 연구가 별로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너무 많다. 뭐 대안을 좀 확실하게 제시한 연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오철호 교수가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정책 분석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론은 뭐 자료 불합 분석과 분석 적계 측마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마도 비용 편입 분석과 함께 분석적 개청화 방법이 예타의 이제 도구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도구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은 우리 학자들의 그 공로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분야 연구입니다. 가장 많이 그 연구 분류하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정책 평가 분야의 논문들입니다. 한 정책학 분야의 논문 중에 한 40% 정도가 넓은 의미의 평가 분야의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그 공공부 평가제도와 이제 관련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홍 교수가 그 정치학 키워 계제 논문 초록 키워드 분석해 보니까 네트워크가 평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정책 평가, 성과 관리, 기관 평가, 성과 평가, 정보 평가 이런 것과 이제 공출의 빈도가 높았다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역시 이제 그러면 우리 학자들이 한 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역시 이제 평가 제도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계하고 한 저기는 우리 학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평가 제도가 정착돼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평가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석 방법의 경향을 보게 되면 좀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은 현상 파악 위주의 분석 방법이 너무 많다. 실태 파악 위주의 분석이 너무 많아서 적실적성이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학적인 방법을 쓴 연구들이 꽤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실험 설계를 활용한 연구, 이중차이 분석, 사실 이게 학술적으로는 비동기적인 통제 집단 설계인데, 공공임대주택의 거주효과 분석이라든가 무상보육 정책이라든가 근로장려 세대 효과 이런 거, 대형 의무협제 실행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BID 분석을 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단절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 또 이전과 이후를 한 연구도 몇 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뭐 전자감시 제도의 성범죄 예방 효과라든가 보육 지원 정책의 고용 효과 등등등등.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상당히 좀 눈에 띄어서 다행이고, 아까 우리 회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증거 기반 정책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베너지하고 이런 친구들이 무작위 대조 실험을 많이를 했는데, 역시 그쪽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양적인 연구 방법 쓰는 걸 너무 비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러면 제대로 된 질적 연구를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제가 이게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거의. 근거 이론 접근의 현상적 고민인데, 있어서 찾아봐도 그게 뭐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근거 이론 같은 걸 쓴 게 아니고, 근거 이론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것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라스웰의 그 51년 논문하고 71년 책을 찾아봤는데, 라스웰이 제안한 것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연구를 좀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현장을 좀 가서 참여 관찰 같은 걸 해서 실제 이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상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적실성이 높은 정책 대안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주로 하고 실제로는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적인 연구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혼합방법 연구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또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정책 연구 영역에서 굉장히 그 논문의 양이 많아지고 있고, 사실 질적으로도 굉장히 향상되고 있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자기반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학술 공동체 그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현장에서 정보를 좀 잘 이렇게 좀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쓸 수 있는 그 연구를 좀 더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맺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훈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회식, 시상식 그리고 기조연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후 진행되는 세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